아베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동북아의 평화와 공존을 뒤흔드는 몰 역사적이고 몰 염치한 행태입니다. 과거 일본의 군국주의가 주변 국에게 저지른 만행을 참회하기는커녕 공개적으로 전범들을 추앙하는 아베 정권에 대해서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최근 일본 내에 잇단 망언과 역사 교과서 왜곡, 평화헌법 수정 움직임 등 군국주의로 역행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기회 있을 때마다 일본 아베 정권의 군사 대국화 경향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만 우리 정부는 모호한 태도로 이제까지 일관해 왔습니다. 보통국가를 부르짖는 일본, 참여하기를 거부하며 군사 대국화를 지향하는 아베 정권의 일본은 우리에게 여전히 전범국가에 지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정부는 단호하고 당당하게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베 정권의 일본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집단적 자유권을 주장합니다만 총리가 공개적으로 1급 전범을 존중한다고 말하면서 군사 대국화를 추진하는 일본의 야욕은 주변 국가들에 의한 집단적 통제의 대상이 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국정원 개혁특위가 새누리당의 소극적 태도로 특위에서 정한 일정을 넘기고 여전히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야 지도부의 합의 사항조차 오늘까지 특위에서 의결하지 못한다면 연말 국회는 매우 심각한 상황을 맞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어제 검찰의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공직선거법 및 경찰공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징역 2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해서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청장의 범행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린 중대한 범죄로 규정하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관건 선고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재판부에 엄중한 사법적 판단을 요청했습니다. 당연한 결과이고 국감을 도입해야 하는 분명한 근거이기도 합니다. 경찰의 국정원 불법 대선 개입 은폐 축소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국감으로 도입하고 특검을 도입해야 하는 분명한 근거이기도 합니다. 현재 조세소위원회에서 박근혜 정부가 제출한 2014년 세제 개편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은 재벌감세 철회를 통해서 세수를 확보하자는 것이 아니라 서민과 중소 영세 자영업자 등 사회적 약자층을 쥐어짜서 세수를 확보하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교육, 의료 등 필수 경비에 대한 세액 공제를 축소하거나 한도가 없던 음식점에 대한 의제 매입 세액 공제 한도를 매출액의 30%로 제한하거나 재활용 폐자원 등에 대한 의제 매입 세액 공제율을 축소하자는 정부와는 대다수 서민과 중소 영세 자영업자들을 쥐어짜서 세수를 확보하자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서민과 중소 영세 자영업자 등 사회적 약자층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서 끝까지 최대한 노력할 것입니다. 민노총의 총파업이 예고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의 걱정과 불편이 더 커지기 전에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어제 철도 노사가 조계종 측의 중재로
다시 대화의 문을 연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철도 노사가 대화의 물꼬를 트자마자 정부가 철도 문제는 타협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요지의 담화문을 발표해서 노사 대화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정부의 협상 불허 방침에 코레일 측이 책임과 자율권을 가지고 협상에 임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국민들은 갈등의 불을 끄라고 하는데 정부는 거꾸로 갈등의 불씨에 기름을 퍼붓고 있는 격입니다. 사태 해결의 열쇠는 코레일이 아니라 박근혜 정부가 쥐고 있습니다.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합니다. 오늘 민주당의 신계륜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사 양측과 정부 측을 불러 해결책을 모색한다고 합니다. 대화하지 않고 문제가 풀릴 수는 없습니다. 불통이 문제의 본질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병헌 원내대표의 발언을 읽겠습니다. 국민의 요구에 응답한 국회를 위해서 민주당의 응답과 협력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30일로 예정된 본회의까지 꼭 72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무상보유 국고부조율 추가 인상, 학교 비정규직 처우 개선 문제, 국가의무교육인 초중학교 학생들 급식비 문제,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찜통과 냉방교실 해소를 위한 전기요금 지원 문제 등 국민을 위한 진정한 민생 예산은 죄다 새누리당의 거부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여야 대표가 나선 사자 회담 합의 사안을 입법화하는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국민께 약속드린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정치 개입 문제 그리고 국정원 개혁 문제는 반드시 오늘 중으로 성과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국정원 등 개혁 입법 협상이 너무나도 자주 중단과 협상을 밥 먹듯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매우 우려되고 있고 다시 한번 새누리당의 진정성 있는 지속적인 협상과 그리고 성과에 나서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최소한의 신의 성질의 원칙조차 무너진다면 국회는 결국은 파국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모든 책임은 새누리당이 져야 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밝혀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72시간 미래로의 전진이냐 파국이냐가 달려 있습니다. 민주당은 결코 파국을 원치 않습니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민생의 고단함을 더는 국회를 위해 그리고 국정원의 개혁과 국가기관의 정치 차단과 개입 근절을 위해 새누리당에 보다 성의 있는 자세를 요구하고 촉구합니다. 철도 파업 해결을 위한 대화의 문이 열렸습니다. 극한으로 치닫던 철도 파업 사태가 종교계의 중재로 노사 간 신무교섭을 재개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대화와 타협을 부정하는 정부의 태도가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어제 현호석 부총리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타협은 없다는 입장을 재천명한 것은 대화에 찬물을 끼얹고 사태 악화를 부추기는 대단히 우려스러운 발언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한 타협 불가이고 누구를 위한 강경 입장입니까? 종교계까지 나서서 문제 해결에 성의를 보이고 있는데 정부만 강경 입장을 고수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행동인지 태도인지 국민은 참으로 걱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제 노사는 대화로 정치권은 제도로 국민의 불편 해소와 안전을 담보할 때입니다. 다시 한번 노사 대화를 촉구하고 정치권은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이 민영화 수순이 아니라면 불신의 씨앗인 민영화 논란을 제거하는 철도사업법 원포인트 개정을 통해서
조조의 불신과 그리고 국민의 불안을 원샷으로 해결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일본 아베 총리의 신사참배는 동북아 평화에 대한 침략적인 도발입니다. 민주당은 아베 총리의 망동을 강력히 규탄하며 국민과 함께 분노합니다. 궁극주의 망정에 사로잡힌 아베 총리 어리석은 도발은 일본을 위험한 나라로 낙인찍히게 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해 줍니다. 지금 주변국인 중국도 심지어 일본이 기대는 우방 미국조차도 아베 총리의 신사참배 망동에 대해 분노와 실망을 공식적으로 표명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국제사회의 정중한 사과와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정부도 더 이상 안일한 판단과 대응에서 벗어나서 강력하고 단호한 조치로 분명한 의지를 표명하고 지속적이고 항구적인 시정 조치를 요구해야 할 때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30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일본 아베 총리 신사 참배 망동을 규탄하는 결의안 채택을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국민을 대신한 국회 결의안 채택에 국회의원 전원의 동참을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신경민 최고위원의 발언 있겠습니다. 12.3 합의는 성격상 여야만의 합의가 아니라 국민에 대한 마지막 합의입니다. 내용상으로 보면 국정원 특위와 특검에 대한 것입니다. 특위 또는 특검이 아니라 특위와 특검이고 그것도 제대로 특위와 특검입니다. 원래는 특검을 한 뒤에 특위를 하는 것이 순리이지만 꾸준히 국정원 대변인을 자처하는 여당의 고집 때문에 순서가 뒤바뀌었을 뿐 개혁의 내용이 바뀐 건 없습니다. 혹시 협상팀이 연말 협상 시한까지 몰고 가서 절박감과 위기감을 이용해서 어영부영 개혁, 무늬만 개혁, 아리송 개혁으로 넘어가려 한다면 속보이는 짓이고 국민을 속이는 짓이 될 것입니다. 특검과 특위는 별개의 트랙 위에 있고 제대로 특검이 있어야 국정원 개혁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곧 개혁은 국정원 문제에서 종속적 부수적인 것으로 개혁의 필요가 생겨나면 개혁 특위는 또 만들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제 도냐, 수도비냐, 유턴이냐 분명히 해야 합니다. 성격을 보면 12.3 합의는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특검 논의 또한 야당과의 약속일 뿐만 아니라 국민과의 약속임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국정원 수사, 사이버 사령부 수사, 미진안전 모든 국민이 알면서 지켜보고 있는 것은 그래도 지금까지 지켜보고 있는 것은 특검을 통해서 미진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으리라는 일말의 기대 때문입니다. 이를 여와 야가 지켜내지 못한다면 여도 야도 국민의 저항과 하야 요구를 더 이상 무시하기 힘들 것입니다. 국정원 개혁안 여러 항목에 대해서 여당이 국정원의 대변인으로 지속적으로 발목을 잡고 있는 데 대해서 차라리 이럴 바에는 다 그만두고 국정원법 9조 정치관여 금지 조항의 처벌 규정을 엄하게 해서 삽입하는 편이 낫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정원장이나 직원이 정치 개입, 선거 개입으로 드러날 경우 사형, 무기 혹은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면 국정원이 다시는 정치 개입을 할 엄두를 내지 못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미국 법의 반역죄에 준해서 처벌하자는 것으로 구조 개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경태 최고위원의 발언 있겠습니다. 네, 일본 수상 아베의 신사참배는 역사의 정의를 역행하는 망동이며 인류 양심에 대한 노골적이며 공공연한 도전행위입니다. 정부는 입으로만 일본 군국주의자들을 비판할 것이 아니라 가감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주일 대사를 즉각 소환하고 야스쿠니 심사를 참배한 일본 인사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입국을 금지해야 합니다. 또한 일본 대사를 추방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일본의 도발과 망동을 두고 볼 일이 아닙니다. 역사에 도전하는 일본 군국주의자들에 대한 정의의 심판이 필요합니다. 밀양 송전탑 갈등이 해를 넘기고 있습니다. 이미 두 분은 스스로 목숨을 끊으시고 한 분은 자살을 시도하시다가 후유증으로 현재 반신불수 상태입니다. 밀양 송전탑 갈등이 악화된 근본 원인은 원자력 에너지 중시 정책과 이에 결부되어 있는 장거리 전력 수송망 정책 때문입니다. 정부는 제2차 에너지 기본 계획 2035년 전체 발전 설비에서 원전 비중을 29%로 설정한 바 있습니다. 원전 비중 29%는 최소 40기의 원전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이는 세계적 추세와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현재 국제사회는 신재생 에너지 발전의 길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신재생 에너지 비율이 1.6%로 OECD 국가 가운데 최하위 수준입니다. 뉴질랜드는 40.3%, 스웨덴은 34.6%, 스위스는 21.3%입니다. EU는 2020년까지 신재생 비중을 20%로 늘릴 계획입니다. 미국도 20% 수준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 정부는 신재생 발전량이 적은 이유를 우리나라 규모가 작기 때문이라고 변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민국보다 면적이 작은 오스트리아는 신재생 비율이 26.8%이고 덴마크는 25.5%입니다. 또한 정부는 일조량이 다른 나라에 비해 극히 미약해 태양열 발전이 우리나라 상황에 맞지 않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한국보다 일조량이 약한 독일이 현재 태양광 설비 세계 1위입니다. 독일은 2025년 전기의 45% 그리고 2050년에는 80%를 신재생 에너지로 갈 계획입니다. 정부는 과감히 원전 확산 정책을 접고 신재생 에너지 정책을 전환해야 합니다. 정부는 밀양 송전탑의 비극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양승조 최고위원의 발언이겠습니다. 예, 어제 현우석 부총리가 의료 민영화 논란에 대해 담화까지 발표한 것은 정부의 당초 판단과 달리 반변 단체들마저 반정부 투쟁을 선언하는 등 민영화 논란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그동안 원격 의료 허용을 추진해왔다는 발표에 이어 정부가 발표한 4차 투자 활성화 대책은 본격적인 의료 민영화 추진 의도를 분명히 한 것입니다. 이번 투자 활성화 대책에는 의료기관의 영리사업을 목적으로 자법인 설립을 허용하고 약사만 열 수 있는 약국에 대해서도 법인 약국을 허용하도록 하는 등 보건의료 분야 전반에 대한 규제 철폐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 증가분을 대기업과 자본의 이윤 창출의 희생양으로 삼는 대표적인 반서민 정책입니다. 한마디로 아픈 것도 서러운데 아픈 사람 등골을 빼서 대기업과 재벌들에게 나눠주자는 것입니다. 박근혜 정권은 영리병을 추진하지 않는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의료법인의 자범을 통해서 영리를 추구하는 것은 아들에게 돈벌이를 시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한마디로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고 국민을 바보 취급하는 것입니다. 법인 약국의 허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법인 약국을 만들어 회사 형태로 운영하거나 대자본에 의한 체인형 약국들이 운영되게 되면 사실상 동네 약국이 붕괴 되고 대형 약국들의 수익 추구 현상이 가속화될 것입니다. 결국 국민 의료비는 올라가서 아파서 서러운 사람 더 서럽게 하는 정책입니다. 정부가 투자 활성화라는 미명하에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 설립 및 법인 약국 허용은 꼼수입니다. 영리병원이 국민적 반대에 부딪혀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직접적인 방식 대신 투자 활성화 대책이라는 명분으로 수익추구형 자회사 설립을 통한 영리사업의 추진이라는 기만에 지나지 않습니다. 박근혜 정권은 국민이 반대하고 있는 사실상의 의료민영화 정책을 하루속히 폐기하고 해를 넘기고 있는 4대 중증 질환의 3대 비급여에 대한 보장 계획을 우선적으로 먼저 내놓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원식 최고위원님의 발언을 듣습니다. 2013년을 민주주의와 민생을 외면한 한 해로 기록할 수 없다는 절박함으로 어제부터 공공부문 민영화 저지특위 30위원장과 함께 철야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수자원공사 이자 보전에 4,101억을 물쓰듯이 하면서 정작 민생 예산인 학교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한 487억은 교문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되었음에도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사실상 사라질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자존심인 국회가 국회 안에 가장 열악한 구성원의 한 약속도 이행하지 못한 데서야 국회의원으로서 어찌 국민에게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있습니까? 국회 청소 노동자 직접 고용 문제 반드시 해결해 주어야 합니다. 전국 75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우리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가불관계의 촉발점이 되었던 남양유업 사태를 다시는 만들지 말자고 만든 남양유업 방지법은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고 물량 밀어내기를 강제로 할 경우 손해의 최대 3배를 보장하도록 하는 가맹사업주와 가맹점 하도급 대규모 유통업 협력사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지난 6월 국회에서 실태조사를 핑계로 법안 통과 연기를 요청했던 공정거래위원회는 엉터리 실태조사로 일관해 오다 이제 와서 고시와 지침 개정만으로 가능하다며 반대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속내는 경제민주화 입법을 접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와 과도한 규제라는 재계의 반발을 의식한 것입니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가 민생을 얘기할 최소한의 자격을 얻으려면 대기업의 변종 SSM인 상품공급점 규제법, 이현주 의원 대표 발의,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전월세 상한제 도입법, 박영선 의원 대표 발의, 불공정한 하도급 노동자 문제를 위한 삼성전자 서비스 직접 교섭 촉진법, 은수미 의원 대표 발의, 학교 비정규직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을 위한 학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법, 유기용 의원 대표 발의 등의 의뢰 눈물을 닦아줄 을지로위원회가 제안한 10대 입법을 반드시 통과하는 데 새누리당 협조해야 합니다. 우리 민주당 모두 함께 분발합시다. 2013년을 이대로 마감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겐 의뢰 눈물을 닦아주고 민생을 살리기 위한 2013년이 아직도 5일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공공기관인 수자원공사는 4대강 사업이 시작되기 전인 2008년 부채가 1조 9,622억이었으나 2013년 상반기 13조 9,080억 원으로 이명박 정부 5년 사이 7배가 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불량기업이 된 이유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정책적 실패였던 4대강 사업 8조 원, 경인운하 사업 2조 6,759억을 떠안았기 때문입니다. 4대강 사업 8조 원의 사업비를 떠안은 수자원공사의 이자 보존을 위해서 지금까지 1조 원의 국민 혈세가 쓰였고 내년 예산안에 4대강 이자 보전 3,201억, 경인운하 이자 보전 900억 등 총 4,100억의 국민 혈세가 또 낭비될 예정입니다. 이 돈을 아직도 국민이 갚아줘야 됩니까? 전액 삭감해야 합니다. 국민 대다수가 반대했음에도 일방적으로 추진한 이명박 전 대통령과 당시 날치게 협조했던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김황식 국무총리, 정종환 이만희 장관 등이 책임져야 할 일을 국민의 혈세로 메꾸게 하는 이것이 지난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 5년 동안 일으킨 방만 경영의 실체입니다. 게다가 공기업 사장은 물론 상임 감사까지 전문성과는 전혀 관계없는 낙하산 태우기에 여념없는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공공기관 방만 경영이니 철밥통이니 하는 말을 할 자격이 없습니다. 반성문을 수백 장 써도 부족할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철도 민영화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또다시 거짓말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정부가 연일 귀족노조 철밥통을 십자포화처럼 쏟아내고 있는 코레일 부채 진실을 봅시다. 새누리당과 정부가 스스로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09년 8조 8천억이었던 부채가 2013년 6월 17조 6천억 수직 상승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명박 정권과 새누리당은 코레일을 어떻게 망쳐놓았습니까? 첫 번째, 코레일은 2009년 정부에 의해 인천공항철도를 강제로 인수받습니다. 이로 인해서 1조 2천억 부채를 떠안았습니다. 그 책임은 2001년 바로 철도청장이자 2009년 이명박 정권에서 인천 공항철도를 코레일에 강제로 떠넘긴 정종환 전 국토부 장관이었습니다. 두 번째, 코레일은 용산역 세권 개발 실패로 3조 2천억 부채를 떠안았습니다. 2007년 당시 뉴타운 건설을 위해서 이것을 추진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철도 부지 개발 계획을 하던 코레일을 부추겨서 수십조 대의 용산역 세권 개발 사업을 강행합니다. 그때 했던 사람들이 허준영, 정창영 두 전직 코레일 사장들의 탐욕과 이를 부추긴 오세훈 새누리당 출신의 전 서울시장입니다. 마지막 책임자는 국토부 관료 집단입니다. 이들은 오랜 기간 철도 민영화를 밀어붙이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으나 실패했습니다. 타협책으로 내린 것이 철도 운영과 시설 분리하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코레일은 매년 6천억 원을 선로 사용료로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6년 동안 이 금액만 4조 4천억에 이릅니다. 이것을 누가 책임지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마지막 책임자는 박근혜 대통령과 현호석 장관, 서승환 장관, 최연의 현 장관이 될 것입니다. 이 정권은 경쟁을 유도한다는 거짓말로 강제로 흑자 노선을 떼어 코레일 재무구조를 더욱 열악하게 만들고 이를 빌미로 언젠가는 흑자 자회사로부터 시작해 적자 코레일마저 온갖 이유로 민영화를 시도할 것입니다. 국민철도는 재벌들의 손아귀로 들어갈 것이며 국민은 엄청나게 비싼 철도 요금을 지불하는 결과로 귀결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명박 정권 당시 350%가 넘는 적자 규모를 키운 정종환, 오세훈, 허준영, 정준영, 국토부 관료 집단,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이하 장관과 코레일 사장 등은 대한민국 공공철도 역사상 철도 오적이 될 것입니다. 지난 5년도 모자라 앞으로 5년 동안 민영화 수술로 국민들의 눈을 가리고 끝내 대한민국의 국부를 재벌들의 손으로 넘기려고 하고 있는 이들이야말로 민영화 철밥통들입니다. 민주당은 이 철도 오적들과 민영화 철밥통들을 국민의 힘으로 반드시 막아낼 것입니다. 특히 13일 만에 다시 노사 간 협상이 시작되고 타결의 희망이 생기는가 했는데 30분 만에 공기업 철밥통 절대 타협은 없다고 외치는 현호석 경제부총리를 꼭 기억해 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희자 최고위원의 발언 있겠습니다. 어제 안철수 의원이 저희 지역구인 광주 서구를 찾아서 지역주의 안주하는 낡은 세력이라고 하면서 민주당을 폄훼했다고 합니다. 광주에서 안철수 의원이 새정치의 비전이나 정책을 가지고서 신당 설명회를 했다면 박수 받을 일이겠죠.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도 없이 말로만 새정치를 외치고 심지어는 민주당을 지역주의 세력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서는 참으로 유감이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과 함께 해온 우리 민주당은 결코 지역주의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느 정당보다도 더 지역주의에 맞서 싸워왔습니다. 지난 19대 총선 때만 하더라도 김부겸 전 의원이 대구에 출마해서 선전을 했었고 부산에서 비록 2석에 그쳤지만 35%의 득표율도 기록했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어제 발언에서 상대방을 폄하하는 것도 낡은 정치라고 했었는데요. 자신의 민주당 폄하 발언은 새 정치인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민주당은 앞으로 새 정치의 비전과 정책을 놓고서 안철수 의원이 추진하는 신당과 경쟁하기를 바란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입니다.